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81곳, 전체의 2.86%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북은 27곳으로 전남과 전북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데요. 이에 경상북도가 어제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전 실국과 출자 출연기관 전체가 자기 업무 영역에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함께 끝장 토론을 펼쳤습니다. 싸고 좋은 주거 안정 정책과 외국인에게도 동등한 출산 보육 지원, 결혼에 대한 메가톤급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고요. 이철호 지사는 보금자리와 완전 돌봄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은 아빠 휴가 한 달 의무화를,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1억 원 대출 등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신입생 영명 시대를 마감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1월 19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안동 4.1도, 영양 3.2도, 영주 3.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2도가량 올랐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안동 9도, 예천 8도, 봉화 6도 등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종일 날이 흐리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영양과 봉화는 오늘 오후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재개장한 안동 유교랜드에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대폭 새로워지면서 방문객이 급증한 건데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2022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유교랜드의 메타버스 공간을 연결하는 첨단 문화기술을 접목하고 10여 종류의 체험 콘텐츠를 확충했습니다. 1관은 미디어 아트 중심으로 2관은 체험형 아날로그 콘텐츠로 조성한 가운데 무선인식 시스템을 연동해 방문자가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1관과 2관 사이에 가로 26m의 초대형 LED 스마트 스크린을 설치했는데요. 지역의 전통 문화를 담은 테마별 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기업과 대학, 기관이 협업했다는 점과 발전한 R&D 기술을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지역 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유교랜드 내 오래된 전투체험 콘텐츠와 원형 입체 영상관 등 다른 공간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동 유교랜드가 어려운 유교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놀이의 공간이자 경북 북부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당분간 흐린 하늘 속에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한낮에도 9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주말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특히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8도가량 매우 크게 웃돌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또 한 번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음 주 초반에는 강력한 한파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새해를 맞아 희망과 풍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해안 별신구 축제가 포항에서 열립니다.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인 동해안 별신구 보존회는 오는 24일 포항시청에서 푸른 바다의 숨결, 포항 동해안 별신구 축제를 여는데요. 특히 동해안 별신굿의 김영희 명예예능 보유자와 김동원 부산기장 599 초대 예능 보유자 등 전승자들이 출연해서 무대를 빛낼 예정입니다. 포항은 동해안에 인접한 지리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바다와 관련한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해안 별신굿은 이런 바다와 어촌 문화가 연주와 춤의 형태로 표현된 문화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보존회는 흥미롭고 매혹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해서 포항의 지역적인 특색과 매력을 강조하는 한편 포항을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흐린 하늘 보이며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9도 낮은 4.8도, 습도는 70%입니다. 내일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대한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동안에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까지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 1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에도 바다의 물결 2에서 4m로 계속해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기상 악화로 인해 운항이 통제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0여 년 전 독도 우용 수비대와 함께 독도 어장을 지킨 제주 해녀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울릉도에 들어섭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울릉군 북면 독도 우용 수비대 기념관 상설 전시장에 제주 해녀 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1억 3,400만 원을 들여 제주 해녀들의 독도 물질 자료와 사진, 영상, 구슬체육집, 모형, 해녀 거주 시설 등을 전시할 계획인데요. 1945년 광복쯤에 당시 독도 우용 수비대가 독도 사수를 위한 경비 마련 차원에서 제주 해녀를 모집했습니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4년 동안 제주 해녀들의 원정 물질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해녀 28명은 독도 서도의 물골에서 몇 개월씩 머무르며 미역과 전복 등을 채취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릉군에는 제주 해녀 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독도 동도 앞바다에는 제주 해녀들이 올라앉아 쉬었던 해녀 바위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독도 수호에 제주 해녀들이 기여한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폐쇄 요구를 받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난해 12월입니다. 60대 하청 노동자가 가스 누출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오늘 내로남불에서는 이 석포제련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난해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공정물질을 저장하는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하청 노동자 2명과 석포제련소 직원 2명이 가스를 흡입해 복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하청 노동자인 60대 피해자 A씨는 12월 9일 오후 숨을 거뒀고 나머지 3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가스는 비소 성분이 든 아르신 가스로 추정되는데 이는 1급 발암 물질인 비소가 산과 접촉했을 때 만들어지는 비소 화합물로서 맹독성 가스입니다. 아르신 가스가요? 예. 네. 병원 측은 숨진 노동자의 몸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비소가 치사량인 0.3ppm의 6배 이상인 2ppm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또한 작업자들이 아르신 가스에 최대 7시간가량 노출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숨지고 지금 3명은 회복 중인 치료를 받고 있는 거네요. 아직도. 예. 노동자가 작업 중에 이제 사망한 사건이어서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처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이번 사건은 당초 봉화군 석포면을 관할하는 봉화경찰서에서 수사를 개시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경북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송됐습니다. 네. 경찰은 국과수와 합동감식을 통해서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 뒤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영풍제련소의 경영 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1차적 수사권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대구지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4일 국과수, 환경부,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영풍제련소 제1공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고 예. 올해 1월 4일에는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5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영풍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일제 기획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영풍제련소에서 조업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동 환경운동연합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은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영풍제련소에서 일어난 사고로 노동자 11명이 숨졌습니다. 11명이요? 예. 사망 원인은 간질환,
황산 탱크로리 전복 사고, 카드뮴 중독, 추락사, 침전물 처리 작업 중 빠짐 등이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2일 2009년 12월부터 6년 9개월 동안 영풍재련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면서 재련 과정에서 발생한 기계 내부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B 씨에게 발병한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97년부터 2023년까지면은 한 26년 동안에 예. 11명의 지금 노동자가 숨졌다는 거잖아요. 예. 한 곳에서. 한 공장에서는. 재련소에서 이렇게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영풍재련소는 아연 광석과 석탄을 가공해서 만든 원료인 코크스를 혼합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아연을 생산하는 곳이어서 공정 중에 비소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여러 유독 물질이 발생해 노동자들의 건강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었습니다. 예. 또한 노동자들의 작업 그 자체가 위험성이 있어서 상시적인 산업재해에 노출됐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영풍재련소 경영 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은 처벌 대상이 사업장의 관리 책임자로 국한되어 있고, 관리 책임자. 예,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더라도 만약에 초범이고 유가족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고 원만한 합의를 함과 아울러서 그 산재보험금 수령에도 협조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돼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 가벼운 처벌로 사용자들이 사업장 내의 안전조치에 무관심하고 이는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진다는 논리였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산업재해 중에도 그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네. 회사의 대표 등 경영 책임자가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회사 측이 스스로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 법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도 좀 짚어주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네. 그 입법 목적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그 시민과 업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예. 그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그 법인이나 기관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더불어 피해자에게는 최고 손해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재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법률은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에 예. 대해서요. 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예. 그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장에서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 경영 책임자까지 책임을 물게 하는 예, 경영 책임자가 직접 예. 그런 적어주세요. 법인데 예. 이게 이제 유예 기간을 두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죠? 네,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시행되었고 최근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적용을 재차 유예하자는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해서 결국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종합하면은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죠? 작년 12월 28일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경남 함안 소재 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예.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리면서 숨진 사고였는데 낡은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 법원은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재해
그 사례 중에서 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번 그 석포재련소 사건 같은 경우도 이 경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그 석포재련소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 회사 측이 안전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입증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사망한 노동자가 탱크 모터 교체 중에 유독물질에 중독되어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네. 영풍 재련소 측에서 유독물질에 대한 주의 안내 없이 작업을 시켰다는 점을 밝히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풍 재련소 측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는 A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아르신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다른 특수한 조건들이 결합해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발생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원인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수사 과정에서. 자, 이번 산업재해 사고 말고도 석포재련소에서는 환경오염 사고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건들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취해졌나요? 네. 아연을 제도하는 과정에서는 중급속이 포함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오염물질은 낙동강과 같은 공공수역에 폐수로 배출되거나 공장 아래에 있는 토양으로 그대로 스며드는 경우도 있고 그 기체 형태로 대기 중에 배출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풍재련소 측은 공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시민단체에서 수시 점검한 결과는 영풍재련소에서 발생된 폐수가 자체 처리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거나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이 적발되게 됐고 이로 인해 재련소 인근 공공수역의 오염되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게 됐으면서 재련소 부근 토양의 오염도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 제재는 지난 10여 년 동안 90여 차례가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련소 인근 토지의 정화를 명령하는 처분, 그 수질 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조업 정지 처분이 있었고 실제 2021년 11월 8일부터 열흘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영풍재련소의 임원은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영풍재련소가 국내 최대의 아연 생산 업체이고 또 경북 봉화군과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재련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강제로 재련소를 폐쇄하거나 공장을 이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다면 영풍재련소 측에 정당한 보상과 이주비를 지급하고 인근 주민들이 생계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서 환경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데 사회 각 구성원들이 중지를 모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풍재련소를 근본적으로 바다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다로요? 영풍재련소 이전은 개인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의 환경권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차원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점을 두루 잘 살펴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무락 변호사의 내로남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습 부진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자, 현장에 배아현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저는 한국어 집중배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들의 한글 문해력을 높여 기초학력과 학교 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총 39명의 다문화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현장의 소리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디자이너입니다. 왜 이 직업을 선택하셨나요? 제가 이런 예술 쪽 좋아해서요. 답다, 담다, 담다, 두 개 받침 중에 뒤에 거 발음해요. 리을 미음 중에 담다, 담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대부중 1학년에 다니는 이수연입니다. 제가 학교 생활할 때 불편한 점은 언어 소통입니다. 프로그램 수강 후 배운 점 느낀 점은 너무 재밌었고요.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수아중학교에 다니는 손주연입니다. 조금 불편했어요. 친구들이랑 많이 보고 어린 애들도 많이 오니까 약간 기분이 너무 좋고 즐거웠습니다.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까 한국어를 배우면서 성적을 약간 올리고 싶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중학교 3학년 무슬림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단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많았어요. 올해는 목표가 많아요. 해외에서 온 아이들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한국어 수준과 기초학력에 맞게 이제 수업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이 놀이와 함께 수준에 맞는 교재로 진행되는데요. 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금중에서 중국어 과목을 맡고 있고 현재 한국어 집중 배움 프로그램 강의를 맡고 있는 교사 박지훈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부터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학교 교과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이 되고자 한국어 캘리그라피 쓰기 혹은 설 문화 체험하기 등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의 공통점이 학생들 위주의 말하기 수업, 발표하기 등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은 소수 인원으로 진행하는 만큼 학생들과 다양한 주제로 말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실제 학교 생활에서는 말하기를 조금 주저한다거나 머뭇머뭇거려서 발표하기가 어렵고 친구들과 소통하기 힘들었지만 여기에서는 소수 인원으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고민이나 힘들었던 거, 일상생활 등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발표 능력이 향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학교 생활에 갔을 때에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더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말을 잘하지만 실제로 학교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나 교우 관계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용기를 얻어서 학교 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담당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교사 권영신이라고 합니다.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는 대구시 모든 학생들이 문화 다양성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세계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또 특히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공교육 진입 및 학교 적응, 그리고 한국어 교육, 진로 교육, 심리 정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겨울 방학 중 진행되는 한국어 집중 프로그램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과 학습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초, 중고 다문화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서 집중적으로 한국어 개별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업은 현직 저희 선생님들께서 한 명당 학생 한 명에서 한 3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진행되고 있고 수업당 공통된 수업 주제와 또 개별 학생 수준에 맞는 개별 과제를 진행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다문화 교육과 또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지원이라든지 또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을 통해서 미래 인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학생이 특별한 학생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기를 바라며 네.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아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서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국민의힘 공천룰이 확정됐는데 동시에 대구 경북 총선 예비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네. 공천룰의 유불리를 둔 해석도 각자 다릅니다. 공천 룰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에 1차 회의를 갖고 공천심사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현역 의원 평가 방법, 즉 교체지수 평가 방법부터 살펴보면 네.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간 컷오프 조사 40%, 또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컷오프되는 현역 의원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4개의 권역에서 총 7명이 컷오프되고요. 1권역부터 4권역까지 나눴는데 대구 경북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와 함께 4권역에 속합니다. 여기에서는 2명이 컷오프됩니다. 예.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경선을 가질 기회는 갖는데요. 경선 득표율에서 마이너스 20%가 적용됩니다. 즉 현역 의원 18명이 경선을 하되 감점을 받게 되는 셈이고요. 그렇네요. 또 대구 경북이 속한 4권역에서는 6명의 현역 의원에게 감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진 의원에게 적용되는 페널티도 있더라고요. 네,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최대 35%가 감점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경우는 경선 득표율의 15%를 낮춰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네. TK의 경우에는 윤재옥, 김상훈 의원이 대상자입니다. 수성갑 주호영 의원이 5선이긴 한데요. 네. 주 의원은 수성을에서 의정 활동을 이어오다가 21대 국회에서 수성갑 지역으로 옮겼던 만큼 해당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경선 방식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당원과 국민 퍼센트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권역별로 당원과 일반 국민의 비율에 차등을 뒀습니다. 대구 경북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0대 50이네요. 네, 반면에 강남과 서초, 송파를 제외한 서울과 또 수도권 지역과 호남, 충청 지역 등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네요. 네. 네. 정치 신인에게 주어지는 가산점도 관심사잖아요. 네, 공관위는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만 34세 청년의 경우에는 최대 20%의 가산점이 주어지고요. 또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습니다. 또 청년은 아니지만 만 45세 이상 59세 이하 정치 신인은 7%의 가산점이 있고 네. 또 여성이라면 10%의 가산점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가 감산의 대상일까요? 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집니다. 오. 또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 및 탈당 출마자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있습니다. 또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에도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또 광역기초의원은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경우도 당연히 불이익이 있겠죠? 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또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또 마약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한 번만 했어도 부적격이고요.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로 2회, 또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봅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이제 공천 룰이 대구 경북
지역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 공천 룰을 두고 대구 경북 정치권의 해석은 크게 엇갈립니다. 현역 의원이 최대 2명 컷오프되고 경선 시에는 최대 35% 감점이 가능해지면서 네. 세대 교체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긴 한데 또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반대 의견이라는 건 어떤 의견을 말하는 건가요? 공관위가 공천 원칙으로 경선을 제시한 데다 또 지난 총선과 달리 컷오프 목표 수치나 현역 교체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현역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또 현역 국회의원 교체 지수 평가 방식을 뜯어볼 때도 현역 중진에게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현역 국회의원 교체 지수 평가 방식이 어떻게 작용된다는 걸까요? 아까 현역 국회의원 교체 지수의 경우에 그 당무감사 30%, 공관위 여론조사 40%, 또 기여도 20%, 면접 10%로 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경선 전 그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여도가 포함되는 겁니다. 기여도요? 네. 중진 이상 의원의 경우에는 당직을 포함해서 각종 상임위 간사를 맡기 때문에 경선 후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 기여도가 네. 포함이 돼서. 네. 그럼 경선에 진출하게 되면 중진 의원은 15% 감산을 받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하지만 감산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일 지역에서 3선을 하면서 지역민과 또 해당 지역 당원들과 꾸준한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또 수도권과 다르게 경선 비율에 당원 50%가 적용돼서 현역이 유리한 구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당원 여론조사가 지역구 당원협의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평소 당협을 관리하는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상 현역이 공관위 페널티를 넘어서지 못하면 지역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그렇네요. 경선 가산점 또 감산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정치 신인에게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네,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현역의 위협이 될 만큼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치 신인에 대한 배려가 크지 않다는 건데요. 가산점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기본 점수제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경선 득표율이 비율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회귀했고 또 중복 가산도 없앴습니다. 네. 정치 신인이나 현역이 아닌 후보들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탈당 경력자에 대한 감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TK 지역에서 해당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탈당 경력자 및 탈당 후 출마자는 선거일 기준 5년입니다. 5년 안에요? 네. 21대 국회 들어서 탈당과 복당 과정을 거친 김천 지역의 송원석 의원, 또 포항 나물릉의 김병욱 의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다만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중도 사퇴자나 또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낯선자의 감사는 TK에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폭력 2차 가해라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경력 등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도 있나요? 성폭력 2차 가해, 또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또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는 TK 의원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공천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상황인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입장이 나왔죠? 네, 정 위원장은 17일에 경선이 기본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공천이 현역 위주로 짜일 수 있어서 혁신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에서는 컷오프나 공천 탈락자가 더 나올 수 있다면서 경선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에 따른 변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다려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 이번 공천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셈법이 복잡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유불리를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보이는데 특히 현역 중진 지역구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오갑니다. 중진 지역구 예비 후보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한 후보는 중진 의원은 지역에서 12년 이상 활동했기 때문에 경선 시에 정치 신인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구조라면서 지역에서 일반 시민과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현역 의원 교체 지수 평가의 60%인 정성평가도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칫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이번 그 공천룰에 대해서 좀 해석하는 예비 후보는 없었나요? 있었는데요. 한 후보는 당장 봐선 그 중진 지역구에 출마하는 신인 후보가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경선 자체도 현역과 양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3자 구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천룰은 정해졌습니다. 전략 공천도 변수가 되겠죠? 네, 정치권 관심이 전략 공천과 단추 공천 등에 쏠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규모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에서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에 네. 당분간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단수와 또 전략 공천이 많아지면 시스템 공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 후보들의 반발을 좀 고려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편에서는 또 중앙당 공천 심사율이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네, 지나치게 수치적이고 또 공학적으로 접근한다는 평가도 있고 룰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예비 후보 당사자가 룰이 100%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예. 또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자인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권이 좀 더 확대돼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공천룰이 발표되면서 TK 정치권에서 나오는 엇갈린 해석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야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드디어 오승환 선수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은 지난 수요일 오후 이제 끝판대장 오승환 선수와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측이 적지 않은 시간을 돌아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뭐 원만하게 좀 합의를 맺은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 구단과 오승환 양쪽 모두 잔류만을 생각했었다고 하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순조롭게 계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긴 시간을 돌아온 오승환 선수의 계약 규모 좀 알려주시죠. 네, 오승환은 이제 계약 기간 2년에 계약금 10억 원, 연봉 이제 4억 원, 8억 원으로 합계 12억 원. 옵션 없이 총액 22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2년에 22억. 오승환 선수 작년 연봉을 생각하면 다소 줄어든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옵션 포함 17억 원을 수령했던 오승환은 이제 올해는 작년에 4분의 1가량, 내년에는 절반가량의 금액을 이제 수령하게 됐습니다. 나이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아무래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단 차원에서는 이제 연봉 이제 한도인 셀러리캡 한도도 아슬아슬해서 옵션을 붙이는 방안도 고려를 했었는데 네. 결국 옵션을 없애고 연봉을 낮추는 대신 계약금을 많이 준 것으로 이제 타협을 본 것 같습니다. 양측이 한 발짝씩 이제 양보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부 그 FA 강한울 선수와의 그 계약 소식도 전해졌잖아요. 네, 삼성은 17일 수요일 오후 이제 내부 FA였던 내야수 강한울 선수와 계약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 3인방 중에서 드디어 마지막 계약 소식인데 강한울 선수 계약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강한울 선수는 이제 계약 기간 1+1년에 이제 연봉 2억 5천만 원, 옵션 5천만 원 등 최대 3억 원의 조건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1+1년은 뭐예요? 이제 뭐 특정한 조건을 걸어놓고 네.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조건이 발동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계약이 연장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냥 1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제 뭐 구단이 선택권을 갖고 있기는 한데 보통 못 채우는 경우는 계약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 1+1년이군요. 2년이 네. 아니고. 네. 강한울 선수의 계약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수 입장에서는 뭐 다소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뭐 지난 시즌 성적이 아쉬웠던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보입니다. 저는 뭐 구단이 연봉을 조금 더 낮게 책정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적당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찌됐든 이것으로 이제 삼성이 스토브리그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삼성은 이제 김재윤, 임창민 등 외부 FA 2명과 내부 FA 3명을 포함해서 5명의 선수와 FA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드래프트에서 최성훈, 양현, 전병우 등 3명을 영입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입단 테스트를 거쳐 이제
투수 2민호까지 총 9명을 영입했습니다. 9명을. 그렇다면 삼성이 스토브리그를 아주 알차게 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FA 5명에만 총 이제 95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는 등 오랜만에 적극적인 스토브리그를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코칭 스태프 인선도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제 삼성은 어제자로 이제 올해 코칭 스태프 보직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1군 스태프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1군에는 박진만 감독을 필두로 이병규 수석 코치가 변함없이 감독을 보좌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합류한 정민태 코치와 이진영 코치가 각각 투수와 타격 파트를 맡는데요. 네. 이어서 이제 권호준 불펜 코치, 강명구 작전 코치, 이정식 배터리 코치, 손주인 수비 코치, 배영석 타격 서브 코치, 박찬도 주 외야 코치가 1군 선수들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새 얼굴들이 있다 보니까 작년과 많이 바뀐 것 같은데 2군 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퓨처스는 이제 정대현 감독과 강영식 투수 코치가 새롭게 선수들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봉규 타격 코치, 조동찬 작전 외야 코치, 최상병 배터리 코치, 정병곤 주루 내야 코치가 이제 맡게 됐고요. 네. 또 이제 올해 젊은 유망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이제 퓨처스 불펜 코치에는 박희수 코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하니 코치를 비롯해서 몇몇 코치들의 이름이 안 보입니다. 네, 이제 육성군의 박하니 코치, 타바타 코치, 타치마나 코치는 이제 1군과 퓨처스에서 자리를 옮겨서 이번 시즌 이제 김정혁 코치와 함께 잔류군에서 이제 신인 선수들을 전담 육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트레이너라고 부르잖아요. 아, 네, 그렇죠. 컨디셔닝 파트도 개편됐다면서요? 네, 이제 정년창 1군 총괄 컨디셔닝 코치와 함께 이제 김지훈 퓨처스 총괄 컨디셔닝 코치가 이제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조기 복귀를 통한 이제 경기력 강화에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네. 또한 이제 1군의 권호경, 염상철, 황승현, 박승주 컨디셔닝 코치와 이제 퓨처스의 허준환, 한응일 컨디셔닝 코치, 그리고 3군의 윤성철, 윤석훈 컨디셔닝 코치가 각각 선수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활군은 이제 투타에서 이제 정현우 코치와 함께 나이토 코치, 김용혜 코치가 이제 컨디셔닝 파트를 맡습니다. 저는 코치가 이렇게 많아요. 몰랐습니다. 근데 삼성의 컨디셔닝 코치가 또 이렇게 많았어요? 작년까지는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의 부상 선수들이 이제 꾸준히 유독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정열 단장 부임 후에 대대적으로 컨디셔닝 파트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 방지와 조기 복귀를 담당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컨디셔닝 코치들이 이렇게 대거 투입이 되면 선수들의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비하면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칭 스태프 인원이 늘어날수록 코치 한 명이 담당하는 선수들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선수 한 명 한 명한테 보다 이제 디테일하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겨울을 바쁘게 보냈을 삼성의 이번 시즌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제 축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첫 승을 수확을 했습니다. 네, 이제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을 노리는 대표팀은 지난 월요일 바레인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황인범의 선제골과 이강인의 멀티골에 힘입어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거둬야 한다고 아주 강조를 했었는데 석 기자가 얘기대로 첫 경기부터 아주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1실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다득점으로 승리를 했으니까 순조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우승 후보 국가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일본, 이란, 호주 등 이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들 국가는 모두 조별리그 1차전에서 2골차 이상 낙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향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그럼 안심하기는 이르네요. 그렇죠. 예. 이제 2015년 대회에서 첫 우승을 맛보며 이제 9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는 호주는 이제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인도에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호주는 이제 우승 후보 4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안정된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네, 이란과 일본은요? 네, 일본과 이란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뜨거운 화력을 자랑했는데요. 일본은 이제 조별리그 1차전 베트남에 4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또 이란 역시 이제 팔레스타인에 4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가뿐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다들 이제 첫 경기에서는 이변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일본이 베트남의 리드를 허용하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4득점으로 저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다들 1승을 거두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와 그럼 이 다른 우승 후보 팀들과는 언제쯤 만나게 되는 건가요? 네, 한국이 이제 같은 조에 속한 이제 바레인, 말레이시아, 요르단을 제치고 이제 1위로
16강에 오른다면은 8강에서는 이제 C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주와 일본도 각각 이제 조 1위로 토너먼트에서 연승을 거둔다면 이제 준결승에서 맞대결합니다. 대표팀이 64년 만에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를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뭘까요? 사실 지난 바레인전에서 대표팀이 다득점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약점도 조금 보이면서 숙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숙제라면요? 우선은 공격진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만큼 남은 경기들에서 좀 예열에 성공해 날카로움을 좀 되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레인전 그러니까 3득점에서 모두 미드필더 진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또 최전방에 조규성 선수와 이제 주장 손흥민 선수가 기용이 됐는데요. 조규성 선수는 이따금씩 터치 미스와 함께 결정적인 찬스를 두 차례나 놓치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소속팀에서의 날카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조금 있었고요. 그러면 다음 경기에서는 이 공격진에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고 있는 오영규 선수 역시 유능한 자원이거든요. 조규성 선수보다 높이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가 있어도 활동량이라든지 좀 저돌적인 면모에서는 분명한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다른 쪽에서는 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양쪽 이제 사이드 수비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이번 대회 26명의 엔트리 중에서 이제 사이드백은 이제 김진수, 이기재, 서령우, 김태환 등 4명이 있습니다. 네. 이 중 김진수 선수가 부상으로 조별리그 전 경기 결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좀 왼쪽 수비인 이기재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막판 이제 소속팀 수원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좀 실전 감각이 다소 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바레인전에서 이제 위험한 파울, 이제 불필요한 경고, 그리고 이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쉽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서령우 선수가 이제 원래는 오른쪽이지만 왼쪽으로 좀 나올 수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주발이 아니다 보니까 뭐 크로스 타이밍이 조금 늦어진다든지 아쉬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만에 하나 다음 경기에서 이기재 선수가 경고를 한 차례 더 받기라도 한다면 이제 조별리그 최종전에서는 이제 설령우, 김태환 선수가 좀 강제적으로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대회 대표팀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대표팀은 내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유로담과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25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최종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승전보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립. 대구 달성문화재단이 달성군청 내 참곡 갤러리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월 7일까지 값진 울림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에서 다채로운 전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작가들이 참여했는데요. 회화와 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캠핑을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캠핑장 화재와 질식,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캠핑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전기 매트 등 전열기를 많이 사용해 화재에 취약하고 화롯대에 숯을 피우거나 잔불을 텐트 내부에 두어 유독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캠핑을 위해 화기와의 충분한 거리 유지와 꾸준한 환기, 소화기구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100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2월 3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데요. 총 4천여 점의 사진을 통해 189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중구의 지난 역사를 주제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구의 역사적 장소와 건축물, 거리 풍경, 근현대 생활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가족 대상 신규 교육 프로그램인 해양에너지 대탐험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에선 친환경 지속가능 에너지원인 해양에너지와 물리 원리를 흥미롭게 체험하고 배워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족이 함께 협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친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세 이상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해양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수성구의 정책과 문화 등을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알릴 해피니스 홍보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SNS인데요.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거나 SNS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홍보단은 위촉장과 기자증뿐만 아니라 소정의 활동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수성구청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 적설량 1에서 3cm,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내린 비나 눈이 얼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걷거나 또 운전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6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